이거부터 얘기를 좀 할게요. 이거 1, 2, 3, 4. 일본이 결핍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뭘 말하냐는 거. 지금 두뇌에 대해서 어디가 뭘 한다 이거 하려고 그러면요, 그거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두뇌는 마치 자동으로 돌아가는 그런 거라서 굳이 몰라도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동차의 기능을 다 모르고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스마트폰의 설계도를 모르면서도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시잖아요. 우리 두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모든 물건이든 사용 설명서 중에서 쉽게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만 골라서 대중들한테 전달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뇌에서도 신이 아니면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박혀있는 본능 같은 거. 그런 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우리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하고 자주 실수하는 거. 그 두 가지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다른 뇌과학자들 강의를 가보면은 그분들은 이제 논문을 쓰기 위한 목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저는 좀 전에 말한 그 두 가지를 목적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개인적으로 컨디션이 아주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차분하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제가 그동안 공부하게 된 계기하고 뭐 여러 가지 그냥 전 미술대학을 나왔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은 뭐랄까 진짜 제가 공부한 거 맞아 이런 느낌이 좀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저는 일본 결핍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제 책 제목대로 저는 한때 아무리 노력해도 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적이 떨어진 경험이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중위권 정도 했고 고1 때 거의 꼴찌까지 기말고사 거의 꼴찌까지 추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놀아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정말 나름대로 노력했는데도 그렇게 됐어요. 그 원인을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 교육에 문제가 있었어요.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교육에 문제가 있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창의성 지수를 조사해보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까지 아주 창의성이 좋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서 뚝 떨어진대.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그러고서 이렇게 가고 또 중학교 들어가면 더 떨어져. 이렇게 고등학교 들어가면 더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 열린 사고라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쭉 줄어드는데 가장 높을 때가 만으로 6.5세 정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6개월 전. 이때가 가장 창의성이 좋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했느냐 또 문제겠지만 어쨌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도표가 하나 있어요. 이런 게 하나 있고 얘기를 이제 정리해 나가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고1 때 초등학교를 제가 1년 빨리 들어가서 이제 상황판이 딱 됐는데 제가 이제 전문대를 갈동말동한 실력인 거예요. 그 당시에 이대로 고3이 되면 전문대를 갈동말동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멘토 삼촌들이 있었어요. 삼촌들이 너 나이도 한 살 어리니까 휴학을 하고 서울에 가서 단과반을 다녀라. 영어 수학 단과반을 다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선생님은 휴학을 하겠다고 그랬더니 안 시켜주는 거죠.
저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서울 가면 너 담배 배우고 말이야 깡패 돼가지고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교감 선생님이 저를 휴학 안 시켜주는 이유는 아마 어느 학교나 다 그럴 것 같은데 지금 대학교도 휴학을 시키면은 휴학생이 정원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 학비가 학교가 손해를 보거든요. 한 학생이 휴학한 만큼 등록금이 손해를 봐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교감 선생님 말씀은 휴학을 시키는 것 자체가 학교의 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학교가 손해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저는 감수성이 예민한 그 당시 16살 고1이고 교감 선생님은 그냥 담담하게 말씀하셨겠죠. 그냥. 근데 제가 멀리서 그 얘기를 듣는 저는 어떻게 들렸냐면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야 너는 그냥 수업연화 쭉 내다가 그냥 졸업해. 야 네가 전문대 가든 사는대 가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나는 지금 학교만 경영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 제 기회는. 그래서 굉장한 그때 물론 이제 교실에서 막 매만든 경험, 또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리 시간에 제가 이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중에서 그나마 암기 과목에 해당하는 지구과학하고 생물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고1 때. 그래서 물리 시간에 제가 그 당시 한문 실력이 가였어요. 가. 20미한 가 중에서. 그러니까 그 한자 자체에 여기 개념이 없는 애였거든요. 그래서 펜글씨를 쓰고 있었어요. 물리 시간에. 저 뒤에 앉아가지고 안 들키고. 근데 너무 펜글씨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물리 선생님한테 딱 들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도로 쫓겨났어요. 20대를 막 복도로 쫓겨나고 다음 시간까지 물리 노트 그때 1학년 1학기 말이었기 2학기 말이었기 때문에 물리 노트 1년분을 다 베껴가지고 가는 거예요. 불가능한 숙제죠. 그때 제가 이제 자퇴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때 학교를 그만둬야 되겠구나. 그것도 어떻게 보면요. 지금은 이동식 교실 이동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학교. 그러니까 결국 생각해보면 제가 성적이 떨어진 이유는 다 교육 시스템의 문제였던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물리 선생님한테 맞은 것도 내가 부족한 거를 내가 알아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그 당시에 경험했던 아픔들을 우리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 학생들은 경험하지 않는 그런 학교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그런 일환으로 이런 강의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 일환으로. 그때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의 꼴찌까지 갔었고 좀 문제아로 찍혔었던 그런 결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네 가지가 선택합은 이거 찰스 다윈이 했던 말이에요. 진화론에서 두 가지 동물이 진화한 최대 원인 그 선택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선택할지 이걸 선택할지 생각해보는 거. 이것 때문에 인간에게까지 지능이 발달했다고 하는 거예요. 찰스 다윈 얘기가. 근데 이 선택합에서 두 가지 먹잇감을 선택하는 거하고 짝을 선택하는 거 이거 두 가지로 모든 동물은 거의 일생을 바쳐 노력을 합니다. 먹잇감 구하는 거하고 짝 구하는 거 이거 번식하려고 이생 이거는 자기가 생존하려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은 생존하고 번식을 위해서 엄청나게 뭔가를 선택하면서 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인간도 이 범죄에서 거의 안 벗어나요. 생존하고 번식. 여러분 지금 열심히 그죠? 생존을 하려고 하시고 또 제가 어디 가면 아이 3명 이상 낳는 분들한테 책 선물하는데 오늘 책 안 가져왔는데요. 아무튼 번식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3번이 변화인데 4번 운동. 근데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지능이라는 거를 발달시키거든요. 발달시키는 원동력인데, 이따가 제 강의의 주요 주제는 일본 결핍이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 이걸 얘기할 거거든요. 2번도, 그러니까 1번, 2번, 3번, 그러고 보니까 다 부족하네. 그러고 보니까 다 부족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제일 부족한 순서일 수도 있어요. 부족한 순서로 따지면 3번, 4번이 좀 바뀔 수도 있는데, 그렇죠. 우리 애들한테 이게 정말 부족하구나. 근데 정말 이게 지능을 만들어낸 4가지 원동력이거든요. 동물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인간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자,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제가 공부한 종교나 신화 속에서 얘기하는 이 우주 탄생의 비밀 한 가지를 말씀드려볼게요. 신이 있었대요. 신은 전지했고, 전능했고, 편재했다는 거예요. 편재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이게 바로 유비쿼터스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 유행한. 어디에나 있다. 유비쿼터스. 그러니까 이 3가지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신이. 전지하다 보니까 뭐가 사라지냐면은, 알아가는 맛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미 다 알아버리기 때문에. 자, 전능하면 어떤 맛이 사라지냐면은, 어떤 행동, 그 다음에 이루어가는 맛이 사라져요. 왜? 이미 다 이루어져 있죠. 생각하자마자 이루어지니까. 그게 전능이거든요. 자, 현재하게 되면 뭐가 사라지냐면요. 일단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공간에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 편재성이라는 것은 분리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분리가 없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현상이 사라져요. 일단 만남이 사라집니다. 만남이 사라지고, 서로 만진다거나 이런 거, 터치 이런 거 불가능해져요. 여러분, 인간이 왜 남이 만져줘야 더 간지럽고, 더 쾌감이 있는 줄 아세요? 과학자들이 이제, 성리학. 왜 혼자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짝이 있을 때만 더 쾌감이 있는가를 연구를 해봤더니,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극을 주게 되면은 두뇌가 처음부터 그걸 예측을 해버려요. 자기가 어디를 이렇게 만질 줄 아니까. 그래서 예측이 되는 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 두뇌가 그 쾌감을 상쇄시켜버리는 거예요. 미리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자극이 들어왔을 때 내가 그걸 더 느끼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거예요. 분리가 사라진 세상에서는 자극이라는 게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쭉 이제 편재성이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신화에서는 어떻게 이걸 표현을 하고 있냐면, 신이 자기 몸을 분리시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나라 신화에도 나와요. 전 세계 신화에 다 나오는데, 신이 머리카락, 손, 장기를 던져서 이쪽으로 던지고, 그러면 별이 되고, 이런 거. 해와 달이 된, 동화 그런 거에도 나오고, 뭔가 한 덩어리가 나눠져가지고, 신이라는 한 몸체가 나눠져서 우주를 만들어냈다라는 신화가 세계 곳곳에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신이 이제 이 3가지 특성을 깨뜨립니다. 과감하게 포기를 하는 거죠. 이런 거를 위해서 그래요. 알아가는 맛하고 이루어가는 맛하고, 누군가를 만나거나 헤어지거나 거기에서 드라마가 이루어지잖아요. 드라마. 이건 어쩌면 보면 드라마를 위해서 그랬다고 보시면 돼요. 편재성이 없어져야만 이 드라마가 가능하거든요. 인생의 드라마 같은 게. 그래서 이 3가지가 사라진 상태에서 인생의 드라마가, 이 우주의 드라마가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이제 과학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힘의 대칭 붕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자하고 반입자가 있는데, 입자하고 반입자의 원래 숫자가 같았었는데, 갑자기 반입자보다 입자가 더 많아져가지고 우주가 생겼다. 그래서 이 우주는 99%가 암흑물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뭔가 그 대칭을 깹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이 편대성을 떼면서 이런 게 나타나요. 시간 공간을 무수하게 쪼개버리는 거예요, 신이. 무수하게. 이렇게. 수박 화채 썰듯이 막 썰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가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주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우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와 우주 사이를 이렇게 오가면서 우리 인생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 그러니까 이 우주, 쪼개버린 우주에는 우리 자신의 미래도 있고, 무수한 미래가 있고, 또 무수한 과거가 있는데, 이게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자, 무수한 과거와 무수한 미래가 동시에 있는데, 뭐가 금지가 됐어요, 우리한테? 신이 자기 자신의 전지성을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과거도 모르고 미래도 모릅니다. 전지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자, 전지성이 사라지면서 그 시공간을 이렇게 나누면서 전지성이 사라지고 여기서 이제 뭐가 생기게 되냐면 바로 2번이 생기게 됩니다. 나는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되는 거예요. 무수하게 미래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바로 2번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2번, 3번이 다 생기죠. 이렇게. 그리고 이 전능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결핍이 오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게 기본적인 세상이에요. 신이 우주를 창조할 때 전능하지 않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모든 존재를. 아예 처음부터. 편재성이 사라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와 운동을 하는, 운동을 다른 말로는 이동입니다. 이동. 공간이 있는 거야. 공간과 시간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몸을 움직여야 돼. 뭔가를 생각을 움직여야 돼. 운동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생명체가 이 네 가지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우주가 만들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또 하나의 좀 재밌는, 저만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재밌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읽었던 뭐 신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아주 압축적으로 제가 간략하게 해본 거예요. 또 물질, 이 편재성이 사라지면서 물질의 원리로 돌아가는 우주가 또 있고, 또는 생각의 원리로 돌아가는 우주가 또 따로 있는데, 이것을 영계와 뭐 지구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두 세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우주와 이 하나의 우주와 다른 우주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연결된 것들, 이제 최근에 과학자는 그거를 중력자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튜브에 브라이언 그린이라는 과학자가 진행하는 평행우주론이라는 동영상을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그 영상이 이렇게 끝납니다. 브라이언 그린이 이렇게 얘기해요. 먼 미래에는 중력자로 만들어진 전화기가 나와서 10년 후, 20년 후에 나와 내가 통화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은 10년 후에 자기 자신과 여러분이 대화를 전화하듯이는 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신비주의 서적에 의하면은 항상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3년 후에 자기 자신, 5년 후에 자기 자신, 10년 후에 자기 자신, 20년 후에 자기 자신, 이미 죽어버린 자기 자신과 함께 계속, 왜냐면 통하니까. 그러니까 우주가 이렇게 미래의 우주와 과거의 우주, 현재의 우주가 있지만 거기서의 자기 자신의 존재는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가깝기 때문에 힌트를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데자부 현상이에요. 저도 얼마 전에 데자부 현상 하나 느꼈거든요. 분명히 꿈속에서 봤거나 옛날에 본 광경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걸 내가 어디서 봤을까? 미리 미래를 본 거예요.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현대 과학자들이 탐구하는 영역이고요. 불가능, 대자뷰 현상이 불가능합니다. 미래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잊어버릴 뿐이죠. 근데 미래를 볼 때 깊은 무의식 속에서 들어가야만이 그거를 이렇게 된 거죠. 의식은 파도처럼 의식은 서로 따로 떨어져 있지만 깊은 바닷속으로 가면 바닷물 하나 뭉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의식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지 그게 연결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뇌파 중에서도 델타파, 세타파,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가 있는데 뇌파에서도 조금 잠이 덜 깬 상태, 세타파의 상태를 가면은 그 도표가 있어요. 이거 첫 번째. 여기 보면은 여기 뇌파 헤르츠에 맞게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그러면은 깊이 잠들 때가 델타파고 그 다음 깊이, 어느 정도 깊이는 있지만 바닷물로 따지면 수면에 가까워지는 시기죠. 출렁거리는 파도에 가까워지는 시기. 그때쯤에 인간은 최면에 걸린 상태, 초능력을 부리는 상태, 그 다음에 어떤 영감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뭔가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깊숙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자, 그런데 신이 이 맨 처음에 자기 자신의 몸 하나를 다양하게 쪼개면서, 그러니까 신은 생명체이자 시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공간하고 자기 자신을 그냥 무수하게 쪼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구의, 아무튼 우주에서 발견되는 모든 물질은 다 생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체가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깊이 들여다보면. 바위도 들여다보면 막 바위가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원자, 전자 밑에 수준에서. 그렇게 되면서 전지전능 편재성을 쪼개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서 파리가, 어떤 존재는 파리가 되고, 어떤 존재는 이제 뭐 원숭이 역할을 하게 되고, 어떤 존재는 뭐 사람 역할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뭐 바위, 나무, 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게 좀 불공평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지금 사실 외모를 봤을 때 좀 불공평할 수도 있잖아요. 외모가. 그죠? 쫙 보면 타고난 외모가 있을 수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나는 거의 뭐, 아무튼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나는 얼굴이 혹시 장애가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불공평함이 생기는데, 그 불공평을 완벽하게 공평한 그 이면에 숨어있는 공평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또 어떤 신화 같은 데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역삼각형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위가, 예를 들어서 여기 위가 이면의 세계, 어떤 우리가 모르는 세계, 근원을 알 수 없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그런 세계고, 여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라고 쳤을 때, 지구상에서 굉장히 이걸 넓은 땅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어떤 회전의자라고 생각해도 돼요. 굉장히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좋은 미모, 이상적인 키와 몸매를 타고난 그런 자리에 오는 그 영혼들이 실제로 영계에서는, 이 전체 영계에서는 굉장히 못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쭉 가서 이제 중간급의 이제 저나 또 여러분들 중에 또 몇몇 분이, 여기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몇몇 분이 계시고, 쭉 가다 보면 이제 여기는 이제 전응아, 장애인, 그죠? 살아보지도 못하고 병들어서 죽는다거나, 낙태를 당한다거나, 이런 어떤 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도소에 갈 수밖에 없는 사이코패스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악역을 맡는 사람들
또 이 지구상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거 굉장히 좀 위험한 사상일 수도 있는데, 반대로 그런 어떤 지구상에서 악역을 맡은 사람들은 영계에서는 굉장히 위대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이런 스토리가 불경에도 나오고 성경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그 교회를 한 8년 정도 다녔는데,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인가? 아무튼 그 처음에 두 복음서에 예수님의 얘기가 이게 나오거든요. 딱 두 번 반복이 되는데,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그걸 이해를 못했죠. 그 이후에 계속 이런 그 신화라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대학교 간 다음에 어쩌면 그게 아주 직설적으로 예수님이 이걸 얘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주 직설적으로. 그러니까 너희 중에 가장 형편없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굉장히 위대한 존재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근데 이와 비슷한 얘기가 또 다른 사람도 또 하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를. 그래서 이게 되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공평해. 그래서 출발점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출발점이. 그래서 자, 저는 이 그래프를 또 이렇게 그려봅니다. 출발점이 사람마다 이렇게 달라요. 여기서 인생 곡선이라는 게 이제 중간에서 출발해서 뭐 우리가 2차원으로 뭔가를 표현한다는 거는 좀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편견이 생기죠. 이 위쪽이 굉장히 뭐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아주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뭐 60 넘어가지고 크게 성공한 사람도 있고, 이 위에는 건강과 뭐 부와 권력 같은 걸 다 누린다고 치자고요. 아주 재벌가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하다가 뭐 갑자기 자살해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중간에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인생 곡선이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네 가지의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은 나름대로 뭐 굴곡은 있겠지만 점점점 좋아지는 좀 상승 곡선을 그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건 이 출발선 이전의 문제예요. 이 출발선 이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역설적인 부분이 많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생각은요, 전 중고등학생들한테도 동기부여 강의를 할 때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해줘야 되냐면, 사이먼튼 암센터라고 있어요. 사이먼튼 암센터에서 제가 그 중국골프 서울대 가다 거기에도 두 번째 책에도 썼는데요. 사이먼튼 암센터 얘기는 세 번째 책에 나옵니다. 사이먼튼은 방사선과 의사였어요. 암을 치료하다. 근데 그 부인이 심리학자였어요. 근데 자기 병원에 온 모든 그 암 환자들의 95%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사로서는 무력감을 느꼈답니다. 왜 나는 이 사람들을 살리지 못할까? 그래서 대안 암센터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심리치료하고 그 수술이나 그 외과적인 방사선 치료 이런 걸 동시에 하는 데를 만들자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게 사이먼튼 암센터예요. 근데 거기서 암 환자들을 심리 치료를 하고 이제 쭉 해보다 보니까 전체 암 환자들한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심리적인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자기 부모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게 사실 이 두 번째 도표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지금 현재 제가 이 두 번째 도표를 설명합니다. 그 개개인의 자기 자신의 철학, 가치관, 그리고 무의식, 저변에서 자기 태생에 대해서, 자기 현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원망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몸의 물질의 순환 자체가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병이 드는 쪽으로 가요.
그걸 완벽하게 털어버려야 돼요. 자기 자신의 그 현재와 자기 자신의 태생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털어버릴 수 있는 도구가 이제 지금은 스토리텔링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잡을 수도 없고 증거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신화라든가 이런 걸 읽으면서 거기서 이제 인문학이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믿는 거죠. 내가 그 가난한 집안에서 엄마 아빠가 둘 다 못생겨가지고 이렇게 미모도 없고 IQ도 좋지 못하게 태어났는데 뭐 그런 생각들 자체가 완벽하게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원했던 드라마, 자기가 처음에 살고자 했던 그런 어떤 인생, 드라마틱한 인생, 신이 느꼈던 전지와 전능을 신이 지루하게 느꼈잖아요. 근데 전지전능을 지루하게 느꼈는데 그거를 전지성과 전능성을 없앤단 말이에요. 없애는데 자기 자신이 과감하게 없애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난 정말 더 멍청하게, 더 아무것도 못하는 장애인으로 나는 태어나고 싶다라고 지구상에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굉장히 큰 용기를 가지고 지구상에 그렇게 태어났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원리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지구상. 그래서 오히려 그 좀 자부심을 갖고 자기가 못났을수록 지금 상황이 안 좋을수록 역설적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반대로. 그렇게 되면은 아무튼 그런 걸 본인이 믿고 그런 걸 자주 접하다 보면, 그런 스토리들을 자주 접하다 보면 자기 부모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겠죠. 근데 이게 공부가 나중에 잘 되고 몰입이 되는 단계로 가는 데 있어서 또 그걸 방해하는 게 있거든요. 그 방해하는 게 뭐냐면 그런 것들입니다. 어쨌건 모든 비교는 그걸 방해해요. 몰입을 방해하는데 돈이 많아서 좋은 사교육을 받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학생들. 그리고 원래 얘가 연기하기 타고난 애랑 내가 비교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 자체가 의식이 되는 것만으로 공부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그 두뇌 속에서 에너지가 돌아가는데 마치 무슨 숙병처럼 두뇌 이만큼을 다 써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이만큼이 그게 가동이 안 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원망 같은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쟤는 좋은 독서실 다니고 쟤는 좋은 선생님 지금 강남에서 한 달에 1,000,000원씩을 주고요. 자기 자식을 굉장히 유능하게 명문대를 보내고 유학을 보낸 엄마들 밑으로 입양을 보내는 사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자식들을 한 명뿐만 아니라 한 두세 명을 이적 엄마처럼 막 3명 다 서울대를 보내고 이런 엄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엄마가 지금 한 환갑은 안 넘고 그런 50대 정도 됐을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됐는데 애들이 다 나갔잖아요. 이제 유학 가버렸고. 그래서 공부방에 남아있잖아요. 남아있으니까는 업체에서 그런 엄마들을 섭외해가지고 맞벌이 한다거나 또는 자기가 자기 자식 교육에 이제 이미 실패해버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 그 자녀를 자기주도성 있게 기르지 못하면 그 이후에는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컨트롤을 못해요. 이제 완전히 청개구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3자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제3자를 누구한테 맡길까를 생각을 하다가 완전히 생활하는 환경을 바꾸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 비어있는 그 어떤 학생들이 대학교 가고 유학 가고 비어있는 그 공부방에 자기 자식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 비용이 한 달에 1,000만 원. 그 비용이. 1년에 1억 2천만 원. 지금 그렇게까지도 자기 자식을 공부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 그리고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 제 옆에는 그렇게 굉장히 잘 사는 집 애들이 있었고 그랬었죠. 근데 그것이 내가 의식이 되잖아요. 공부하는 학생이든 그 삶을 살아. 그게 의식이 되는 순간 자기 두뇌의 일부분을 이렇게 잡아먹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내가 지금 상황이 더 열악하니까 내가 더 열심히 모든 에너지를 다 활용을 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입장에 남들과 그 자기 처지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또 그 에너지를 잡아먹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굉장히 적은 거 가지고 이렇게 자기 머리를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악영향이 계속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1, 2, 3, 4번 가지고서 결핍, 선택학, 변화, 운동 가지고서 또 이제 스토리를 좀 풀어요. 자, 인간이 자기 지능하고 그 창의성의 에너지, 창의성의 물질인 도파민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얘기하다가 좀 끊어졌는데 제가 그 교감 선생님한테 모멸감을 16세 그때 경험하고 나서 그때 마음먹었던 게 뭐였냐면은 그 24시간 공부하자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네, 나는 자면서 공부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면서 공부하는 게 불가능할 거라고 보시죠.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의 표면 의식은 꺼질 수 있어요, 잠잘 때.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우리 내면의 두뇌 자체가 잠자면서 자기 머리를 정리하는데, 근데 그건 두뇌가 자기 머리를 정리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자기 무의식에 계속해서 공부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고 나면은 앞일렸던 문제가 풀리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하고 마음을 먹지 않는 건 굉장히 달라요. 나는 이 순간 24시간 공부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끊임없이 자기가 공부해야 되는 주제만 깨어있을 때 그걸 계속 생각을 하고 그리고서 잠들게 되면 잠자고 있는 동안도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중고등학생 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생각을 안 해버리면, 그러니까 뭐 나는 하루에 8시간 공부하고 뭐 고승동이는 17시간 공부했대. 나 18시간 공부해야지. 이 정도의 마인드 가지고 잠자면서까지 공부하는 두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공부를 즐기는 단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즐기는 단계. 그러니까 옆에서 아무리 그 초등학교 때 왜 공부 즐기는 애들 보면은 옆에서 아무리 보드게임을 하고 맛있는 과자가 식탁에 차려져도 책을 보는 애가 있어요. 걔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왜 책을 보고 그래? 놀러 와가지고 캠핑 가도 막 책을 보고 그래. 난 책 보는 게 제일 재밌어.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데를 가면은 좋은 데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완전히 거기 몰입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만들어주는 제가 그것을 책을 좋아하는 애가 더 잘 되는 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강의 듣다 보면 또 완전히 반전이 옵니다. 반전. 그런 애가 완전히 망가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반전이 늘 있어요. 이게 어쨌건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자기 활동에 깊이 빠지게 되는 거를 삶의 재미를 느끼고 의미를 느끼는 데 있어서 일본 결핍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여기 가운데 이성이 탄생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환경에 의해서 그것이 할 수 없는 경험을 할 때, 그럴 때 사람은
생각을 하더라는 거. 생각을. 그리고 도파민이라는 거, 그 창의성의 호르몬인 도파민이라는 것이 가장 많이 나올 때가 언제냐면은, 여러분 그 요즘에 왜 그 구석기 식단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구석기 식이요법 중에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요즘 유행하잖아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먹었던 비율대로 밥을 식생활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많이 먹는데도 살이 빠지고 여러 가지 호르몬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학자들 얘기가 우리가 구석기의 그 기간을요 100만 년에서 몇백만 년을 봐요. 인간이 그 구석기 시대를 살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문명을 가지고 산 걸 만 년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 년 대 만 년이에요. 인간이 100만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온몸의 시스템 자체가 구석기 시대의 식단에 딱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팅이. 그걸 만 년 만에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0만 년 이상의 그거를.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지능을 발달시켜 온 게 그 100만 년 동안 인간은 어떻게 지능을 발달시켜 왔는가? 100만 년이 아니라 40억 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세포 하나하나가 지능을 발달시켜 온 과정에 이거 네 가지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가셔야 되는 분이 오늘 이렇게 많은 것 같은데. 출석만 하고 가는 분위기. 그래서 이렇다는 거예요. 도파민 회로가 어떻게 강화가 되냐면, 첫째, 배가 고픈 상태에서 이런 겁니다. 배가 고픈 상태에서 사냥 계획을 세워서 그 사냥감을 쫓아가서 그것을 잡는 과정이 있잖아. 잡아서 그 다음에 그거를 요리하는 과정. 근데 이게 굉장히 꽤 오래 걸립니다. 구석기 시대에는. 지금처럼 입식복이 딱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냥하는 것도 몇 시간 걸리고, 요리하는 것도 1시간 정도 걸리고,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사냥하는 과정에서 이제 또 협동사냥을 하기도 하면서, 그래서 또 머리를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은, 채집을 할 때 그런 걸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게 독초고, 어떤 열매가 익었고,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땅을 캤는데 어떤 뿌리는 먹을 수 있고 어떤 뿌리는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 그게 이제 수렵 채집의 시대잖아요. 그런 것들 계속하면서 지능을 발달시켜 왔고, 도파민은 언제 많이 나오냐면은, 내가 드디어 이 수고로움을 끝내고 밥을 먹게 됐구나. 그리고 막 이제 뜯어먹기 직전, 이때 도파민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현대로 가져와 보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경험은 뭐냐면, 일단은 막 뛰어놀아야 돼요. 뛰어노는데 얘가 배가 고파요. 놀다 보니까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아서, 돈이 지금 당장에, 그러니까 용돈이 많은 것도 참 문제가 있는 건데, 돈이 당장에 없다 보니까 집에 와서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 배고플까봐 엄마가 밥상에 밥 차려놨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 당시에 우리 인류가 100만 년 동안 지능을 왔던 방식이 아니에요. 집에 딱 왔는데 엄마 배고파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부터 30분에서 1시간 동안 너가 밥을 먹기 위해서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가 지금 밥을 먹으려면 너는 김치를 담그던지 아니면은 무를 썰든지, 그러니까 엄마는 쌀을 씻어야 되고, 이렇게 그 밥을 먹기 위한 과정이 약간 뜸들이는 과정. 그 전에. 그 과정들이 계속 반복돼야 되는 거죠. 그 아이와 함께. 그래서
예전에 그러니까 옛날 부족들 아마존이라든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면은요, 아이들이 5살쯤 되면은 요리에 다 남녀를 불문하고 참여를 시킵니다. 요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 이렇게 거들게 만들어요. 어른들이 하지만. 그리고 14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한 다음에 사냥에 투입시켜요. 14살이 되면. 여자들은 이제 그때부터 아기를 낳기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성인은 15세예요, 원래. 15살 되면 우리는 그냥 성인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사회학적인 성인하고 그래도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사회학적인 성인하고 생물학적인. 사회학적인 성인 지금 35세까지 올라가 있어요. 35세. 그때까지 독립을 할 수가 없어. 자기 월급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35세가 될 때까지. 우리 남자들은. 늦어지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취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거든요.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먹잇감하고 먹잇감의 결핍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결핍은 아까 찰스 다윈이 말했던 그 짝짓기의 문제는 좀 넘어가고요. 결핍 중에서 먹잇감의 결핍하고 또 하나의 결핍이 뭐냐면은 생존을 위한 그 결핍, 생존에 대한 결핍인데, 어린아이들은 생존에 대한 결핍을 어디서 느끼게 되냐면은 자기 몸이 다쳤을 때 느끼게 됩니다. 자기 몸이 다쳤을 때. 무섭잖아요. 몸을 다치고 그 피가 나고 팔이 한번 부러지고 이렇게 운동하다. 근데 그런 거는 운동을 시켜야만이 그 결핍을 또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배고픈 경험하고 몸이 다치는 경험을 너무 안 하고 자라납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근데 이 인간은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결핍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면, 군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상황의 그 설정이 뭔가가 너무 쉽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설정을 하는 얘기거든요. 그걸 어떻게 적용할지는 이제 각 지방마다 사정에 따라 틀릴 거예요. 시골에 사느냐, 아파트 사느냐에 따라서.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의 본능, 막 먹고 싶고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그 본능하고